정부가 32만 명을 목표로 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대폭 줄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북한과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협상 장기전을 시사하는 이유가 뭔지 짚어봅니다. 해병대 헬기 마리논이 사고 당시 헬기의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간 뒤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무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의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드루킹의 전처로부터 핵심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탈진 환자가 속출하고 야외 작업을 하던 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구명조끼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직접 실험해보니 몸이 위로 뜨지 않아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같은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직접 피부로 내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자리겠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추경으로 11조 2천억 원,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올 1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그리고 5월 청년 일자리 추경 3조 8천억 원, 모두 합치면 1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목표치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수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실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낮춘 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일자리 쇼크를 늦게나마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폭은 14만 2천 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이었던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증가에 쏟아부은 예산만 18조 원. 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올해 고용 성적은 낙제점에 머물 거란 전망을 정부 스스로 내놓은 겁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하반기 경제는 가시밭길을 예고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9%,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앞으로 나빠지는 쪽 민간의 시각과 더불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은 이제 분명히 보이고요. 지난해 3년 만에 3% 성장을 달성했지만 고용과 투자, 소비 감소에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으로 되돌아갈 판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 방편으로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써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우리 정부 곳간이 이 부담을 버텨낼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334만 가구가 대상이고 지급 총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소비도 늘기를 정부는 기대합니다. 지급 총액은 현재 1조 2조 원 수준에서 그 3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했고 수령액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상되면서 확보되는 추가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산입니다. 유념해야 될 점은 국가재정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 장려 세제가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촉진 카드도 동시에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와 이륜차 등의 개별 소비세율을 지금의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올해에 비해 7%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심야 영업하는 편의점, 치킨집, 세탁소, 동네 식당, 커피 전문점 이런 곳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수용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모 씨. 평일 저녁 8시가 되면 부인에게 가게를 맡겼다가 새벽 6시에 다시 교대합니다. 노 씨가 평일에 부인을 만날 수 있을 땐 하루 2번 둘이 교대하는 시간뿐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없이 일을 하면서 사실상 주말 부부가 된 겁니다. 주말과 휴일 야간엔 아예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버는 돈은 두 사람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내년 같은 게 또 이제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가게 접는 거. 전국 7만 개의 편의점 가운데 약 70%가 월 순수익이 2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직원 5명을 두고 새벽 영업을 하는 이 치킨집도 사장이 카운터와 서빙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금 부담에 얼마 전 직원 1명을 줄인 탓입니다. 점주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을 더 줄이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월 3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심야엔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주들의 부담은 이래저래 늘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 도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참고인으로 불려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드루킹의 파주 비밀창고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뒤에도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비밀창고에 특검팀이 들이닥친 다음 날 남성 2명이 창고에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 고작 10여 분간 창고에 머물고는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빈손으로 들어간 한 남성의 손엔 수첩 모양의 물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와가지고 문 열고 있다가 가고 아침에도 와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저기로 와가지고 경공모가 느릅나무 출판사 짐을 창고로 옮길 당시 현장까지 경찰이 따라붙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도모 변호사가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도모 변호사가 자금의 중해부를 아마 그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공모 회원 130여 명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된 디지털 증거물만 28TB에 달한다며 드루킹 일당이 유심칩이 꽂힌 휴대폰 하나로 유심칩이 없는 여러 대의 휴대폰을 동시에 연결해 킹크랩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불법 자금 수사에서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물꼬가 트인 데는 드루킹의 전 부인을 비롯해서 주변 인물들의 진술 태도가 변한 데다 과거 FBI도 못 풀었다던 경공모의 암호 파일을 특검팀이 풀기 시작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재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전처 최모 씨 진술이었습니다. 평소 드루킹 김 씨가 정치인과 있었던 일을 집에서 과시하듯 얘기했다며 최 씨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기억해낸 겁니다.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자 집으로 돌아온 김 씨가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언급하며 굉장히 치밀하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드루킹의 회계 담당자 파로스 김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공모가 2중 3중으로 걸어놓은 암호 파일들이 특검팀에 의해 풀리기 시작한 것도 이들의 진술 변화에 항목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과거 대공사범들이 주로 사용하던 트루크립트라는 암호화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사용 기록을 감췄는데 특검팀 내 검경 포렌식 전문가들이 풀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 대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특수문자까지 복합되어 있는 암호일 경우에는 4자리 수를 푸는데 워크스테이션 한 대당 9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8자리 수를 푸는 데는 12만 년이 걸립니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드루킹 김 씨에 대한 5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이륙 직후 추락한 해병대 최신의 국산 헬기 마린온의 추락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륙 직후 회전 날개가 통째로 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린온 2호기가 이륙하는가 싶더니 불과 2초 뒤 회전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날개를 잃은 동체는 뒤집히면서 추락합니다. 해병대 헬기 사고 순간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전 날개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하나가 먼저 떨어져 나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로터 4개가 한꺼번에 뽑혀 나가는데 1개가 먼저 결함이 생겨서 뽑혀 나가고 3개가 나갔다는 경우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개 하나가 먼저 떨어져 나가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조종사는 비행시간이 3,300시간이 넘고 수리온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 베테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종 미숙보다는 기체 결함 또는 정비 불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해병대는 남은 마린온 3대의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역시 같은 기종인 수리온 90여 대의 운용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전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지적했던 문제는 완벽하게 계량됐다며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어제 추락한 마린온과 함께 점검해 봐야 할 국산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신형 함대한 미사일이 최근 남미 국가에 수출됐는데 그곳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한 발도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명중률 100%의 명품 무기로 불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함대함 미사일 해성입니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바다를 스치듯 비행하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성 제작업체는 최근 해성 개량형 10여 발을 남미의 한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해성의 사거리를 좀 더 늘리고 주파수를 현지에 맞게 맞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국가는 곧바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명중률 제로입니다. 제작업체는 현재 기술진을 급파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센서, 추진체 결함 등 기존 전략화된 해성 미사일도 문제가 없는지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성은 2006년부터 전력화됐고 수차례의 시험평가와 사격에서 100% 명중률을 보이면서 명품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에 이어 수리원 추락 그리고 해성 개량형 명중 실패까지 국산 명품 무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지난 1905년 보물을 싣고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소식은 전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강동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신일그룹이라는 곳이죠. 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업체가. 그런데 이 배가 돈스코이호라는 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신일그룹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이 신일그룹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이 한미에 돈스코이라는 알파벳이 써 있습니다. 물론 배 전체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배가 돈스코이호가 맞다 하더라도 정말 보물선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돈스코이호 침몰을 목격한 울릉도 주민의 전해진 증언, 그리고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 제독의 기록 등에 의존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또 1932년이었죠. 이 뉴욕타임즈는 이 침몰한 배의 금을 사냥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러시아가 대규모의 군자금을 싣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모든 게 추정일 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소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처음이 아닙니다. 이 국내에서는 1981년 도진 실업이 이 최초로 돈스코이호 탐사를 시도했지만 배를 찾지 못해서 실패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동아건설은 배를 발견했다면서 인양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주가가 한때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인양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일그룹이 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일그룹은 이제 인양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모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작물 발굴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바다에 있는 매작물을 발굴하려면요, 이 매작물 추정 가액의 10%가량을 발굴 보증금으로 내야 해서 이 신일그룹은 15조 원 가량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해서 그리고 이 배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이 난파선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이나 이 국제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우리나라에 또 전문가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만약에 군함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물선의 소유권을 두고 다툰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2015년 12월 콜롬비아 해안가에서 10조 원 이상의 보물이 실린 이 스페인 범선 산 호세호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배의 소유권을 두고도 원소유주인 스페인, 그리고 보물선이 발견된 콜롬비아, 최초로 발견한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아직까지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과거 동아건설이 이 배 때문에 주가가 뭐 10배 이상 튀었다가 결국 물거품이 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폭염에 고생 많으셨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찜통더위로 탈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가던 80대 할아버지가 더위에 탈진해 인도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냉찜질을 하며 구급차에 태웁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혈압이 좀 낮으세요. 119 대원들은 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거 밟고 올라가. 2시간쯤 뒤엔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62살 한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탈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온열 환자 구조 출동만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도 올라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울산 등은 35도, 광주와 안동은 36도, 대구와 포항은 37도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대구, 강릉, 광주 등은 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열기가 축적되면서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고 기상청은 당분간은 비 소식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런 폭염에는 주차 요원, 배달기사 등 바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1시간마다 그늘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주차 요원들이 땡볕 아래서 쉴 틈 없이 차량을 안내합니다. 대부분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지만 잠시 더위를 피할 그늘막은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가 들어가면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시간도 아까 무시겠다 하니까. 인근의 철공소. 배달 기사들이 무거운 부품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날씨 더우면 굉장히 힘들죠, 많이. 식사 시간 빼고는 그 외에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푹푹 찌는 날씨에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야외 근로자들. 하지만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이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체액이 부족하여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하고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의 작업을 계속하다가는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6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최근 닷새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낮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 1시간에 10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어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는데요. 운전기사 혹은 어린이집 원장 혹은 인솔교사 이 가운데 딱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어른들이 지키지 못한 거죠.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반복되는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낮 최고 기온 32.2도, 평년보다 4.6도나 높았던 날입니다. 차 맨 뒷자리에 누워 있었으면 그 앞면에 청색증, 얼굴이 이제는 파랗다는 거죠. 호흡 못하면은 파랗게 변하잖아요. 4살 김모양이 7시간 동안 혼자 버스 안에 갇혀 있을 동안 운전기사도 교사도 어린이집 원장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제 사고로 저희 취재 나왔는데 혹시 한 번만 말씀 좀 청할 수 있을까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한 오늘 낮. 차량 내부는 1시간만 지나도 기온이 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자온도계도 못 버틸 정도입니다. 아, 이상하다. 와, 이거 온도계가 고장났네요. 온도계가 아주 먹통이 됐네. 2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서둘러 아이를 넘겨받는 구급대원. 아이의 팔다리는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35도까지 치솟았던 폭염 속에서 4살 최모군이 8시간 가까이 어린이집 버스에 갇혔습니다. 최군은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하품하고 눈을 깜빡이고. 당시 사고 이후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승보호자, 즉 인솔교사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교육 대상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2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솔교사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만 안전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9시에 차 켜서 보냈는데 4시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기가 막히지. 인솔자가 어떻게 애들 9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한 명을 빠뜨리고 내리냐 말이야. 미국과 캐나다처럼 차량 뒷좌석에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차량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뒷좌석까지 반드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보호자 없이 차에 아이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2년 전 사고 때 어른들이 했던 이 약속, 언제쯤 지킬 수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중국산 짝퉁 구명조끼를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성능을 실험해보니 구명조끼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구명조끼 2개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 둘, 셋! 가짜 구명조끼는 10kg짜리 납무게를 못 이기고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부력제를 물에 담가보니 방수 기능이 없는 가짜는 물기가 흥건합니다. 정상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짝퉁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산 가짜 구명조끼는 앞쪽보다 뒤쪽 부력이 더 강해 몸이 뒤집힙니다. 가품이 마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물에 들어가면 말려가지고 쪽으로 행선대로 말하면 중국인 29살 A씨 등 1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짝퉁 낚시 구명조끼를 들여와 인터넷으로 483개를 팔았습니다. 46만 원짜리 일본산 유명 브랜드 상표를 달고 절반인 22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낚시 프로그램이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상 부력제 대신 포장용 스티로폼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팔려나간 가짜 구명조끼를 모두 회수해 폐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누군가가 또 남성 누드모델들의 사진을 연달아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워마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워마드 게시판에 누드 크로키 워크샵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몰카 성능이 좋다, 안경 몰카라는 내용과 함께 나체 상태인 남성 모델 2명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반쯤에도 또 다른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 역시 누드 크로키 탈의실 몰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5월 홍익대 크로키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모델의 사진이 워마드에 유포된 지 2달 만에 비슷한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작성자는 언론이 구속된 여성 모델에게 불리한 내용만 다룬다고 비판하며 누드 사진을 계속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신지, 그 사진 찍힌 사람이 누군지 지금 찾고 있는데, 워마드 쪽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글 올린 사람 특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찰은 두 게시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게시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 특수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에서 감금과 체벌 등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 44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A씨는 성추행만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로 동료 교사 43살 B씨가 지난 겨울부터 성폭행을 인지했지만 묵인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B씨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 전출석 계속 자백을 다 했어요. 그 신고 의무 위반이에요. 기숙사에서 학생을 감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 2014년쯤 장애 학생을 가둔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많이 심각하죠. 혼자 그 안에 문 걸어놓고 이랬었나 봐요.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수시로 체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뭔가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은폐를 한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경찰은 성폭행 사건과 함께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기내식 대란이 조금 가라앉으니 이번엔 기체 결함으로 일부 항공편이 연쇄적으로 지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지금 탑승 수속 중인 여행객들은 예정대로라면 출국했어야 합니다. 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지연 출발 알림 서비스는 미덥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안내를 받기로는 5시 20분에 출발을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일어나니까 또 4시 50분에 출발이라고 해서 좀 부랴부랴 급히 준비하고 나온. 아시아나의 지연 출발은 지난 16일 시작됐습니다. 미국 뉴욕을 다녀온 A380 기종이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야 했지만 기체 결함이 발견돼 대체 여객기가 투입됐습니다. 이때 5시간 40분이 늦어졌고 이후 이 기종이 투입되는 미국과 유럽 노선의 연쇄적인 지연 사태가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A350, A330 기종에서도 잇따라 기체 결함이 발견됐고 그때마다 출발은 지연됐습니다. 로마행 여객기가 6시간 30분 늦게 이륙한 걸 포함해 오늘 하루에만 모두 8편이 지연 출발했습니다. 내일도 시카고행 항공편이 12시간 지연된다고 예고됐습니다. 직원들은 정비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한 5분에 한 2 정도는 한 5년이나 6년 사이에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경력자들이 많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나 직원 연대는 이번 주 금요일 4번째 촛불 집회를 엽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뜻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 여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자유한국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람보다 가치를 먼저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당 대표실이 한 달 만에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인적 청산, 질문이 쏟아집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뭔가 이 구상이 있으시면 좀 인적 청산 얘기까지 나오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사람만 바꾸려는 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며 친박과 비박 등 계파가 아닌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기준으로 인적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청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를. 김 위원장은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국가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고요.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작년 KLPGA 골프 프로암 대회에 초대받아 참가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시 국민대 교수였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김 위원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시점에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이었던 지난해 8월 강원랜드가 주최한 KLPGA 골프 프로암 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경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프로암 대회는 대회 홍보를 위해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프로 골퍼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행사로 주최 측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당시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지원 규모가 118만 원가량으로 100만 원 기준을 초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경찰은 공개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1인당 지원 금액은 60만 원 수준이었다며 김영란법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 초대하지 마라. 또 그 금액도 영란법에 저촉되지 마라라고 포괄적으로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김병준 위원장은 접대가 아닌 초대였다고 했습니다.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프로암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에 골프를 한번 하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확정 날 경찰이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정부가 유엔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3국 선박들이 24차례나 우리 항구에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첩보를 입수하고도 10달째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있어서 유엔은 한국이 북한 석탄의 우회 수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원산항 위성사진입니다. 북한과 토고 선적 화물선 두 척이 석탄을 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선박이 9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석탄부두에 석탄을 내리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이후 파나마 선적 화물선 두 척은 이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실려서 러시아산으로 탈바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도 해외 공조를 통해 첩보를 들었지만 10개월째 사실 확인 중입니다.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좀 길어지는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 석탄은 유통됐고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 두 척은 그 이후에도 국내에 32차례나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북 제재 23975가 채택돼 의심 선박을 납포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24차례나 들어왔지만 정부는 납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선박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외교부는 그러나 해상에서 석유를 북한 배에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된 배 두 척과 북한산 석탄을 실었던 이력이 확인된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를 억류 중이라며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 두 척 모두 사실상 중국 소유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이 석유를 밀거래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된 바가 있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 두 척은 각각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적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척 모두 중국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공개한 선박안전 검사 자료엔 중국 다롄 지역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혔습니다.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민간 선박이긴 하지만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석탄이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원유 공급을 재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Do you see any backsliding on China's part when it comes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 modest amount, yes. 중국은 크게 아랑곳 않는 태도입니다. 根据朝鲜遵守履行决议的情况，是需要调整制裁措施，包括暂停或者解除有关制裁措施。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요구 성명 채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될 거란 점을 사실상 공식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멀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we're just going through the process. 북핵 일괄 타결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더니 The more they rush, the worse it's going to be. The longer we take, the better. 폼페이오 3차 방북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빈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협상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북핵 검증과 사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4가지 항을 합의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 단계적 이행 조치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미북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태국 동굴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12명의 소년들과 축구팀 코치가 태국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인터뷰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합장하며 등장하는 태국 동굴 소년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연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야생 멧돼지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공을 차며 축구 실력도 선보입니다. 탐로왕 동굴에 갇혔다가 길게는 17일 만에 생還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원 구조를 이뤄낸 태국 네이비실 대원들과 의료진들도 함께했습니다. 던나 프라테 타이, 태국이 전진한다는 이름으로 태국 전역에 생중계된 이번 기자회견에선 태국 당국의 사전 검열을 거친 질문들만 주어졌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굴 소년들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 과도한 언론의 관심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절 언론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특히 태국 당국은 이런 합의를 깨고 생존자와 가족의 생활을 방해할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밤 9시 30분이 지난 지금 이 시각에도 낮에 달아오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더위가 극심한 대구에서는 치킨과 맥주로 더위를 식히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도 이곳에 찾아갔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심솔 기자, 지금도 많이 더울 텐데 그래도 더위를 즐기는 분위기입니까?
내 해는 이미 졌지만 기온은 아직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곳 치맥 페스티벌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시민들은 시원한 맥주와 치킨에 흥겨운 무대를 즐기며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6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동남아 관광객 1000여 명이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왔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11개 나라 공무원들도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관광상품으로 바꾼 발상의 전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축제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대구 두류공원에서 TV조선 이신철입니다. 네, 여자 탁구 단일팀 서효원, 김송희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을 가볍게 꺾고 코리아 오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세계 최강 중국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남한 서효원이 강력한 백핸드 푸시로 득점을 올립니다. 이에 질세라 북한 김송희도 테이블 구석으로 날카로운 드라이브를 날립니다. 탁구 여자 복식 단일팀 서효원 김송희조가 우즈베키스탄의 올가김, 레지나김조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20여 분 남짓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단일팀 안재영 감독은 김송희의 적극성과 공격 본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송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굳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분담한다면 송희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리드하면서 경기를 해줬으면. 합동 훈련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수신호를 교환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서브 이렇게 넣을 테니까 너가 공격을 해. 그리고 송이는 언니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효원, 김송희의 16강 상대는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 2위로 구성된 중국의 주이링 왕만이조입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대 초반인 중국 선수들보다 10년 이상 많은 경험을 쌓은 서효원과 리우올림픽 단식 동메달리스트 김송희가 힘을 합치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2007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 자리에 이 송아지만한 시커먼 개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푸틴은 웃고 있지만 메르켈은 굳은 표정으로 개를 곁눈질합니다. 어릴 적 개에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서방 언론은 푸틴이 회담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견을 풀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과 오찬 회동을 한 뒤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다소 흐트러진 모습으로 숨을 가쁘게 쉬고 실실 웃기까지였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르코지에게 푸틴이 일부러 보드카를 권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푸틴의 상습적인 지각도 기선을 제압하려는 수법이라고 합니다만 어제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도 일부러 지각해서 피장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는 승패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President Putin denied having anything to do with the election interference in 2016. Every U.S. intelligence agency has concluded that Russia did. For you, sir, is who do you believe?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반면 푸틴은 냉정합니다. Where did you get this idea that President Trump trusts me or I trust him? He defends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do defend the interest of the Russian Federation. 예,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다니요.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수치스럽다, 국민을 모독했다, 심지어는 반역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마저 구역질 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후폭풍이 커지자 트럼프는 말 실수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 의회가 미러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까지 곧 청문회를 열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미국의 최대 적은 유럽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단숨에 일괄 타결하겠다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적과 친구가 뒤죽박죽인 트럼프식 외교와 무역전쟁에 지금 온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동맹국 미국과 발을 맞춰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할 우리로서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 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날씨죠. 냉방된 실내만 찾게 되는데 이 폭염을 온몸으로 맞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방관분들은 뜨거운 불에 폭염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번 더위의 양상이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94년과 비슷해 걱정입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예보도 없을 전망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한 열흘까지도 맑은 날씨 속에 곳곳이 35도 내외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도 더 심해지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25도 선을 웃돌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6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뜨거운 햇살 속에 영남과 전남 지역은 대기질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